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대저택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곳은 최범석 회장의 집무실입니다. 73세의 최범석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하고 위엄이 느껴지지만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으로 향합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겹겹이 쌓인 서류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은색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최범석은 책상 앞에 앉으며 액자를 집어듭니다. 액자 속에는 까만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5살 배기 소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강인한 얼굴에 잠시 부드러운 기색이 번집니다. 수진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습니다. 이것이 그의 매일 아침 의식입니다. 액자를 원래 자리에 놓으며 그의 표정은 다시 냉정하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실루엣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최범석은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엿보입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엄숙한 침묵은 그가 오랫동안 혼자였음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최범석은 시선을 액자에서 돌립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50대의 비서실장 박지훈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섭니다. 손에는 일정표가 들려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와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박지훈은 공손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최범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택에서 일하실 새 가정부분이 오셨습니다. 최범석은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박지훈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 살짝 지친 기색이 스칩니다. 회장님께서 3개월마다 가정부를 바꾸시는 기록이 이번에는 깨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분은 추천서가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까다로운 분들 밑에서도 오래 일한 경력이 있으세요. 최범석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박지훈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손짓합니다. 문으로 41세의 이수진이 들어섭니다. 단정한 차림의 그녀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편안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모시게 된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범석은 수진을 잠시 바라봅니다. 무심한 표정이지만 눈에 잠시 관심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입니다. 수진 씨,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과 싫어하시는 음식 목록, 그리고 집안 관리에 관한 특별 지시사항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박지훈이 수진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수진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침은 7시 30분에 준비해 주세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넣고 와사비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최범석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수진은 다시 한번 공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최범석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말합니다. 수진과 박지훈은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최범석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입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멈춥니다. 그의 표정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칩니다.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노래가 왜 하필 지금 떠올랐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입니다. 저택의 주방에서 수진은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면서도 정확합니다. 최범석의 식사는 단순해 보이지만 준비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릇들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놓여야 하고 음식은 시계 방향으로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치됩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수진이 식당에 들어서자 최범석은 시계를 확인합니다. 정확히 7시 30분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음식을 살펴봅니다. 모든 것이 그가 지시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은 175도에서 정확히 15분간 뜸을 들였나요? 네, 회장님. 그리고 국물 온도는 80도로 맞췄습니다. 최범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최범석의 옷장 앞에서 수지는 그의 옷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셔츠는 색상별로 분류되고 넥타이는 패턴과 소재에 따라 세심하게 배열됩니다. 양복은 착용한 날짜를 기록해두고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순환시키세요. 그리고 셔츠의 단추는 항상 잠가둬야 합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메모합니다. 이전 가정부들이 견디지 못했던 세세한 요구사항들이지만 그녀는 묵묵히 따릅니다. 밤 11시 최범석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따뜻한 차를 내려놓습니다. 회장님, 취침 전차 가져왔습니다. 카모마일입니다. 최범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는 차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이맘때쯤 차를 드신다는 기록을 보고 준비해드렸습니다. 최범석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를 받아듭니다. 그의 눈에 미세한 감사의 표정이 스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2주가 지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최범석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최범석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고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놀라움이 엿보입니다. 아직 버티고 있군요.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범석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새로운 가정부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택의 거실에서 최범석은 저녁 뉴스를 보며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습니다.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으흐, 최범석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수진이 급히 거실로 뛰어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은 재빨리 최범석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합니다. 박 실장님, 회장님께서 심장 발작인 것 같아요. 119에 전화하겠습니다. 박지우는 전화를 받는 대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최범석의 넥타이를 풀고 기도를 확보합니다. 질산염 스프레이가 필요해요. 회장님 서재 서랍에 있을 겁니다. 빨리요. 박지우는 급히 서재로 달려갑니다. 수지는 최범석의 맥박을 확인하며 그를 편안한 자세로 눕힙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시죠?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깊게 숨 쉬세요. 박지훈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지는 즉시 최범석의 혀 밑에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몇 분 후 최범석의 호흡이 조금 안정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잠시 후 병원 병실. 최범석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병실을 둘러보니 창가에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물. 최범석의 목소리에 수진이 급히 돌아섭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수진은 재빨리 물을 따라 최범석에게 건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난 후
수진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됐지? 거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하셨어요. 최범석은 자신의 가슴을 만져봅니다. 아직 약간의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구했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범석은 잠시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가정부 일 외에 일까지 할 필요는 없소. 그의 말투는 무심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제 의무입니다. 회장님 곁에 있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녀의 단순한 대답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최범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고 45세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범석건설 부회장 최태준입니다. 그는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삼촌,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너무 걱정했습니다. 최태준은 과장된 걱정을 표현하며 침대 옆에 꽃다발을 놓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려고 합니다. 가지 마시오, 수진 씨. 최범석의 말에 수진은 자리에 남습니다. 최태준은 수진을 힐끗 보고는 다시 최범석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삼촌, 이제 회사 일은 접어두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삼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최태준의 말투는 친절하지만 그의 눈에는 회사에 대한 욕심이 엿보입니다. 최범석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아직 죽을 생각 없다. 내일 퇴원할 예정이야. 최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로 바뀝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회사는 제가 회사는 내가 돌아갈 때까지 현상 유지해. 중요한 결정은 모두 보류하고. 최태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가 수진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분이 삼촌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장약이 서재해 있는지 아셨죠? 그의 말에는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회장님 약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줄 알고 항상 주의하고 있었어요. 최태준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최범석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입을 다뭅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기다리는 미팅이 있어서요. 빨리 회복하세요. 삼촌. 최태준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최범석은 수진을 바라봅니다. 내일 퇴원하면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소.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최범석의 눈에 미세한 신뢰의 감정이 스칩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저녁, 최범석은 넓은 거실의 안락 의자에 앉아 오래된 청자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벽시계가 8시를 알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수진이 정리된 서류 뭉치를 들고 거실로 들어섭니다. 내일 일정 서류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진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습니다. 그녀는 작은 차 테이블에 놓인 닭이 세트를 바라보고 묻습니다.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최범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에 앉아 나와 같이 차를 한잔하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고 한 잔을 자신에게도 따릅니다. 그녀가 찻잔을 든 순간 최범석은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오른손으로 컵을 잡을 때 얇지만 살짝 구부린 채 찻잔 받침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최범석의 눈이 미세하게 커집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자세로 찻잔을 얇지만 살짝 구부린 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 아내가
자신의 이 특이한 습관을 자주 놀렸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뭔가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수진의 질문에 최범석은 자신이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선을 돌립니다. 아니, 괜찮소. 최범석은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온 최범석은 수진이 식사를 차리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는 최범석의 자리 앞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치합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정확한 위치에 놓입니다. 모든 것이 최범석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같이 식사를 하게. 수지는 놀란 표정 하나 없이 차분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최범석은 평소보다 수진을 더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녀가 반찬을 먹는 순서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물, 생선, 고기 순으로 먹고 국물과 밥을 번갈아 3숟가락씩 떠먹습니다. 최범석이 어릴 적부터 항상 고수하는 식사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수진 씨는 항상 그렇게 식사를 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입니다. 네. 아, 이렇게 먹는 거요?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소. 그냥 궁금했을 뿐이요. 최범석은 잠시 침묵한 후 다시 질문합니다. 수진 씨, 어디서 자랐지요? 수진은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대답합니다. 서울 근교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햇살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최범석의 눈에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지나갑니다. 햇살의 집은 그의 딸이 실종된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가족은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수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5살 때 사고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준 것 같은데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최범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식사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습니다. 습관, 나이, 고아원. 그는 감히 희망을 품을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최범석의 약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서재에 들어갑니다. 최범석 회장은 병원에 추가 검진을 받으러 외출한 상태입니다. 서재는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책상 옆 서랍을 열어 약통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가장 안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합니다. 약통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살펴봅니다. 오래되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음악 상자입니다. 표면에는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위에는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어봅니다. 상자가 열리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멜로디는 어딘가 매우 익숙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래처럼 느껴집니다. 수진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응에 놀라 눈물을 재빨리 닦아냅니다. 왜 이 노래가 이토록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수지는 무의식적으로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정확하게 멜로디를 따라갑니다. 마치 수백 번 불러봤던 노래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문 너머로 최범석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와 서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수진이 그의 소중한 음악 상자를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범석의 표정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음악 상자는 딸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고 그 멜로디는 그가 직접 작곡한 자장가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일 밤 딸에게 불러주던 특별한 노래로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멜로디였습니다. 최범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소리 없이 돌아섭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기대,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설마 그녀가 수진이 한편 최태주는 강남의 고급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확실해? 삼촌이 유언장을 수정했다고? 최태준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묻어납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최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유언장 일부를 수정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그대로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조항인데?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읽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회장님의 주식 중 일부와 부동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어? 아니요, 특정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나의 곁에서 진정한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태준은 창틀을 세게 내려칩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분명 그 가정부 때문이야. 불과 2달 전에 나타난 여자가 삼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다니. 삼촌이 그렇게 쉽게 사람을 신뢰하는 성격이 아니잖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가정부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뢰하게 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태준은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책상 앞으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앉습니다. 그 여자가 삼촌의 심장 발작 때 응급처치를 했다고 들었어. 하지만 그게 유언장까지 바꿀 정도인가? 뭔가 이상해. 의도적으로 삼촌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배경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 조사관을 고용해서. 당장 해. 최태준의 목소리는 결연합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두려움이 번갈아 비칩니다. 삼촌의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놔둘 수는 없어. 내가 그동안 회사에 바친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는 없어.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최 회장님께 직접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솔직하게 우려를 표현하시면. 최태준은 비웃듯 웃습니다. 삼촌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 있어.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서 삼촌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진을 제거할 여러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여자를 삼촌에게서 떼어놓을 거야. 비가 내리는 저녁, 최태준은 고급 호텔 라운지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빗물에 젖은 거리가 보입니다. 그의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검은 양복의 단정한 외모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직업을 짐작게 합니다. 김민수, 최태준이 고용한 사설 탐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최태준은 주변을 살핀 후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들을 꺼냅니다. 이수진, 41세. 현재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최태준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봅니다. 이건 이미 아는 정보잖아.
과거 이력은 김민수는 다른 서류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시면 그녀는 햇살의 집 고아원 출신이 맞습니다. 30년 전 당시 5살로 추정되는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최태준은 관심을 보이며 자세히 살펴봅니다.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잠실 일대의 한 공원 벤치에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된 후에도 과거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답니다. 최태준의 눈이 커집니다. 잠실이라고? 30년 전? 네, 정확히는 1993년 6월 24일입니다. 발견 장소는 최 회장님이 만든 주상복합 근처였습니다. 최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삼촌의 딸이 사라진 시기와 일치하는군.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딸 최수진 양이 실종된 사건과 시기와 장소가 겹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했다고? 네, 당연히 미아 발견 살해인이 조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고 아이 자신도 기억이 없었으니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최태준은 서류를 넘기며 추가 정보를 찾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삼촌의 딸일 가능성은?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이, 발견 시기와 장소가 일치하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최태준은 고아원 사진을 살펴봅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수진으로 보이는 소녀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족 앨범에서 본 사촌 수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고아원 원장은 아직 살아있나? 네, 김미숙 원장님이십니다. 현재 70대 중반이시지만 여전히 햇살의 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태준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칩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봐야겠군. 만약 그녀가 정말 삼촌의 딸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테니. 김민수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최태준은 잠시 후 결심한 듯 말합니다. 일단 이 정보는 비밀로 해줘. 그리고 고아원 기록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수정이요? 최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수진의 과거에 작은 오점을 추가하려고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전과라든지. 김민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저는 최태준은 테이블 아래로 두툼한 봉투를 건넵니다. 이건 추가 보상. 고아원 기록은 오래되었고 전산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거야. 변경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직업적 양심과 금전적 유혹 사이의 갈등이 읽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면 더 필요한가? 김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지요? 최대한 빨리. 삼촌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해. 비가 창문을 더 세차게 두드립니다. 최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멀리 범석 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30년 동안 내가 기다려온 자리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최범석은 정원의 파고라 아래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책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진의 행동과 습관에서 발견한 유사점들이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멀리서 수진이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각 식물들을 돌보며 가끔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는 듯합니다. 최범석은 무심코 그녀를 지켜봅니다. 갑자기 수진이 가시돋친 장미에 손을 긁힙니다. 그녀가 놀라 손을 흔들며 뒤로 물러섭니다. 괜찮은가? 최범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작은 긁힘뿐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최범석이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펴봅니다. 긁힌 자국은 미미하지만 그의 시선은 수진의 오른쪽 손목 근처에 있는 오래된 흉터에 고정됩니다. 약 5cm 길이의 희미한 반달 모양 흉터입니다. 이 흉터는 최범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흉터를 손으로 가립니다. 오래된 상처예요. 정확히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범석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30년 전 그네를 타다 딸 수진이 넘어져 손목 근처를 다쳤던 그날. 정확히 같은 자리, 같은 모양의 상처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최범석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괜찮소. 그냥 무언가 생각났을 뿐이오. 그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최범석은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펼칩니다. 그 속에는 딸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딸이 손목을 다쳤던 시기의 사진을 찾아냅니다. 거기에는 반창고를 붙인 채 씩 웃고 있는 4살 배기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최범석은 액자 속 딸의 사진과 오늘 본 수진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겹쳐봅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미소 짓는 눈매와 입꼬리의 모양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설마 그는 벽시계를 바라봅니다. 이미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 박지훈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훈 씨, 내일 아침 일찍 내 서재로 와주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내일 설명하지. 아무에게도 이 통화에 대해 말하지 말게.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약속대로 최범석의 서재를 찾습니다. 최범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한 눈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앉게, 지훈 씨. 박지훈이 자리에 앉자 최범석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엽니다. 수진 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었으면 하네. 박지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수진 씨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최범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녀가 햇살의 집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더군. 그곳에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조사해 보게. 특히 30년 전 기록을 중점적으로. 박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메모를 합니다. 30년 전이요? 그래. 그리고 그녀의 건강 기록도 확인해 줬으면 해. 특히 오른쪽 손목 근처 흉터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그녀가 회장님의 따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범석은 박지훈을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취약함이 묻어 있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최범석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박지훈에게 건넵니다. 어린 수진이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건 수진이가 실종 직전에 찍은 사진이야. 현재 이수진 씨의 흉터 위치와 비교해 봐주게. 박지훈은 사진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최범석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립니다.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 비록 모든 사람들이 내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도 내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네. 박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최범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습니다. 알아. 허망한 희망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직감이 틀리지 않길 바라네. 박지훈이 떠난 후 최범석은 오래된 음악 상자를 꺼내 열어봅니다. 그 익숙한 멜로디가 서재를 채우며 그의 마음속에
오래전 잊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립니다. 저택 곳곳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최범석 회장의 73번째 생일입니다. 수지는 아침부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최범석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수지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감독합니다. 장식은 너무 화려하지 않게. 회장님은 단정한 것을 좋아하세요. 수진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식당을 정갈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식기들이 놓여지고 창가에는 은은한 조명이 설치됩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준비한 선물 상자를 확인합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정성껏 뜬 진한 남색 목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후 6시 최범석이 서재에서 나와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는 오늘 특별한 날임에도 평소와 같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기대감이 스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수진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최범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열리고 최태준이 호화로운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삼촌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태준은 과장된 미소로 최범석에게 다가가 선물을 건넵니다. 최범석은 무심히 선물을 받아 옆에 놓습니다. 고맙구나. 최태준은 수진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삼촌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전복죽이요. 최고급 전복으로 셰프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최범석의 표정이 조금 밝아집니다. 전복죽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요리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수지는 조용히 식사 진행을 돕고 최태준은 끊임없이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최범석은 대부분 듣기만 하면서 간간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태준이 준비한 전복죽이 나옵니다.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하얀 죽에는 큼직한 전복살이 풍성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삼촌, 이건 제가 직접 가장 좋은 재료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최태준이 죽을 최범석 앞에 밀어놓습니다. 최범석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이 스칩니다. 지난번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 약국에서 만난 약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수진 씨, 회장님이 최근에 복용하기 시작한 이 심장약은 특정 해산물, 특히 전복과 같이 섭취하면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최범석의 손을 막습니다. 회장님, 드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빠집니다. 최태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슨 짓이오? 최범석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회장님께서 복용 중인 심장약과 전복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최태준이 얼굴을 붉히며 끼어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수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난번 회장님께서 쓰러졌을 때 약사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회장님의 약 목록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최범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확인해보지. 그는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최범석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수진 씨 말이 맞구나. 이 약과 전복은 함께 먹으면 안 좋다는군. 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당혹감 이상의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최범석은 최태준을 그리고 수진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수진 씨, 고맙소. 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급히 나갑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최범석과 수진만 남은 식탁에 침묵이 흐릅니다. 최범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수진을 바라봅니다. 고마워요. 수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최범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수진의 선물 상자를 바라봅니다. 그건 뭐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상자를 건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목도리예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서 최범석은 상자를 열어 진한 남색 목도리를 꺼냅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짜여 있으며 그의 이니셜이 한쪽 끝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선수 만든 거요? 네. 회장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최범석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로부터 이런 정성 어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소, 수진 씨. 그는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그 따스함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처럼 느껴집니다. 최태준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식당의 분위기는 무거워져 있습니다. 최범석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전복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준아,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거라. 최범석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최태준은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삼촌,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생신 선물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하지만 눈빛은 불안정합니다. 최범석은 조용히 바라보기만 합니다. 주방장에게 직접 주문했다고 했지. 네. 제가 아는 최고의 한식 셰프에게 부탁했어요. 최범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누릅니다. 잠시 후 그가 말합니다. 김 비서, 지금 바로 한식당 계절의 최민준 셰프에게 연락해서 오늘 최태준 부회장이 주문한 전복죽에 대해 물어봐 주게. 최태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립니다. 몇 분 후 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최범석은 통화를 마치고 최태준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제프는 내가 주문한 적 없다고 하는군. 최근 몇 달간 너와 접촉한 적도 없다고 하고. 식당 안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그는 말을 더듬습니다. 태준아, 솔직히 말해보거라. 이 전복죽은 누가 준비한 거지? 최태준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망설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좀 더 특별한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리를 할 줄 아는지 몰랐는데. 최범석의 말에는 비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삼촌,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최범석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습니다. 내 병원 기록. 심장약 정보는 가족인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지. 그리고 이런 약에 대한 정보도 찾기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눈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거라. 이 일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최태준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급하고 불안정합니다. 식당에는 최범석과 수진만 남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최범석이 입을 엽니다. 태준이가 최근 당신에 대해 여러 의심을 제기했었소. 당신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전력이 있다는 기록까지 보여줬지. 수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집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최범석은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알고 있어. 태준이가 보여준 기록이 조작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는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입니다. 수진 씨, 당신은 오늘도 내 목을 구해주는군. 심장발작대와 지금 수지는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최범석은 수진이 만들어준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목에 두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그리워했던 가족의 온기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케이크라도 먹지 않겠소? 생일인데 축하도 못 받았군. 수지는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가 있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하고 최범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 점점 더 강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 딸일지도 모른다. 이른 아침 최범석의 집무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고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합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박지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들어옵니다. 자료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최범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으로 향합니다. 박지훈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군. 네. 30년 전 기록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아원 기록은 대부분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서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최범석은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냅니다. 여기 1993년 6월 24일 경찰 보고서입니다. 잠실에 있는 범석건설의 주상복합 개장식장 인근에서 발견된 미확인 여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범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듭니다. 이 아이는 건설 자재 차량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고 지나가던 남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른쪽 손목 근처에 반달 모양의 상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범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계속해서 아이는 몇 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난 후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진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햇살의 집 고아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박지훈은 다음 서류를 펼칩니다. 이건 햇살의 집 고아원의 입소 기록입니다. 당시 원장이었던 김미숙 씨가 작성한 내용인데요. 아이가 갖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은 미미라는 이름의 고양이 인형 한 개뿐이었다고 합니다. 최범석의 눈이 커집니다. 미미는 그의 딸이 항상 데리고 다니던 고양이 인형의 이름입니다. 최범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입니다. 회장님, 이건 놀라운 일치입니다. 사고 장소와 시간, 상처의 위치, 인형 이름까지. 최범석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다른 서류들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는 햇살의 집에서 찍은 어린 시절 수진의 사진도 있습니다. 흐릿하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최범석이 간직하고 있는 딸의 모습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수진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그녀의 혈액형은 AB형으로 회장님과 같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손목의 흉터에 대한 의사소견도 있는데 어린 시절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5세 이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범석은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봅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치한다면 그녀가 정말 내 딸이라는 뜻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듯한 떨림이 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박지훈은 신중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하군. 최범석이 박지훈의 말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엽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 수진 씨에게 직접 말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녀에게도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비밀리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범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정작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니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지. 조용히 준비해 주게. 그리고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해. 태준에게 절대 새어나가선 안 돼. 박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필요한 검사 기관을 알아봤습니다. 최고의 비밀 유지와 정확도를 보장하는 곳입니다. 수진 씨의 머리카락이나 개인 물품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면 됩니다. 최범석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30년이 흘렀어. 내가 정말 딸을 찾게 될 줄이야. 박지우는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그는 최범석이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 곧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동안 인내해 주세요. 최범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범석의 저택, 한적한 정원.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수지는 화단가에 무릎을 꿇고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화롭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그녀는 최범석이 자신에게 보이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림자가 수진 위로 들이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태준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감동적이군. 최태준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가득합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장갑을 벗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회장님? 최태준은 주변을 살피고 수진에게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의 눈에 위험한 기색이 어려 있습니다. 더 이상 연기는 그만하지 그래? 난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수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리광 떨지 마. 당신이 삼촌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 당신 전문 아닌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태준은 비웃음을 짓습니다. 정말. 그럼 이건 뭐지?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수진 앞에 흔듭니다. 고아원 기록을 조작한 문서입니다. 이건 당신의 과거 범죄 기록이야. 전국의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사기꾼. 이걸 삼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넌 결코 이 집안의 일원이 될 수 없어. 내가 뭘 노리는지 모를 줄 알았어. 삼촌의 딸처럼 행동하면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는 거지? 이 서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거짓말을 밝혀낼 거야. 최태준은 위협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입니다. 내일까지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삼촌에게는 내가 적당한 변명을 해줄게. 아니면 어쩌겠다는 거지? 태준아!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두 사람 모두 놀라 돌아봅니다. 최범석이 정원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섭도록 차분합니다. 삼촌,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최범석은 천천히 다가와 수진 옆에 섭니다. 내가 내 딸을 협박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았다. 딸이요? 무슨 말씀을? 이 여자가 삼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고아원 기록도 있고. 최범석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자릅니다. 내가 조작한 기록 말이냐? 햇살의 집 원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다. 그 기록은 최근에 누군가 변경한 것이라고? 최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최범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냅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야? 수지는 정확히 99.9% 확률로 내 친딸이다. 최태준은 뒷걸음질 칩니다. 불가능해요. 그녀가 정말 수진이라고요? 하지만 30년이나
그래, 30년이 지났지만 기적적으로 그녀가 돌아왔어.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같구나. 태준아, 최범석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삼촌. 저는 그저 삼촌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은 그만두거라. 난 내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잘 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 노렸잖아. 최태준은 이제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이제 내 자리는 없다. 내일 아침 회사에 나오지 마라. 모든 권한은 박지훈에게 위임할 것이고 내 주식은 회사가 다시 매입할 것이다. 삼촌.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노력했는지. 충분해. 내가 내 딸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최태준은 패배감에 어깨를 떨굽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노려보고는 고개를 숙인 채 정원을 빠져나갑니다. 수진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최범석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에서 내 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회장님, 방금 최범석은 천천히 수진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의 엄격한 표정이 무너지고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수진아, 내 딸 정말 너였구나. 부녀의 재회를 축복하듯 석양의 마지막 빛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두 사람은 최범석의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최범석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서류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시작합니다. 30년 전 범석 그룹의 첫 주상복합 건물 개장식이 있었어. 당시 내 나이 5살이었지. 최범석은 사진첩을 펼쳐 수진에게 보여줍니다. 화려한 테이프 커팅식에서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최범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행사장은 사람들로 붐볐어. 내가 잠시 전화를 받는 사이에 내 손을 놓쳤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수진은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내가 건설 자재를 운반하던 차량에 치였어. 사고 직후 너를 발견하지 못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장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해. 최범석은 다른 서류를 펼칩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입니다. 너는 수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였어. 그 남자는 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너를 고아원에 맡겼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집니다. 그 사이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 경찰, 사설 탐정, 심지어 무당까지. 그 누구도 내 행방을 알려주지 못했지. 내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이 약해져 5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 최범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내 사무실에 내 사진을 항상 두고 매일 아침 내게 말을 걸었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수진은 이제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조각난 기억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30년이 지나 내가 내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어.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 하지만 내가 보이는 작은 습관들, 그 특별한 자장가, 인형 이름,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최범석은 DNA 검사 결과를 수진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확실해. 넌 내 딸 최수진이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듭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익숙했던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안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음악 상자의 멜로디, 회장님의 습관들, 이 집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기억 속에 있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빗방울 너머로 저택의 정원이 보입니다. 어딘가 기억의 저편에서 어린 시절 그 정원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정말 최수진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문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정체성이 순간에 바뀐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범석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오래된 음악 상자를 건넵니다. 이건 내 5번째 생일 선물이었어. 매일 밤 이 멜로디에 맞춰 자장가를 불러주었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멜로디를 듣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온기 가득한 침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아직 어색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말처럼 느껴집니다. 최범석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수진을 품에 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30년의 그리움이 이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립니다. 수진아,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수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찾은 안도감의 울음입니다. 제가 정말 집에 돌아온 건가요? 그래, 이제 진짜 집에 돌아온 거야.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게. 창밖에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마치 30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합니다. 범석 그룹 본사 건물, 대회의실, 모든 임원들과 주요 부서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최범석이 수진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 묘한 닮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수진은 더 이상 가정부의 모습이 아닌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최범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넘칩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집니다. 30년 전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주상복합 건물 개장식에서 실종되었던 제 딸 최수진을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술렁입니다. 오래 근무한 임원들 몇몇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성이 바로 제 딸 최수진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고 모든 법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최범석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또한 오늘부로 최태준 부회장은 회사에서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가 보유한 주식은 회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발표에 더 큰 충격파가 회의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수진은 조용히 서서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최수진은 제 딸로서 그리고 범석 그룹의 후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내 모든 임원들이 따라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수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범석의 사무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범석 그룹이 세운 도시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어떤가? 너무 갑작스러웠나? 최범석이 수진에게 묻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 배울 것이 많을 거야. 회사 업무도, 그룹의 역사도,
30년 동안의 공백을 채우는 건 쉽지 않을 테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가 만든 것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최범석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어떤 생각이 있니? 햇살의 집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 중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 고아인지 아니면 저처럼 실종된 아이들인지 생각해보면 수진의 말에 최범석의 눈이 빛납니다. 실종 가족 찾기를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건 어떨까?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최신 기술을 활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 실종 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까지. 최범석은 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합니다. 30년 동안 그는 자신의 회사를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더 큰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수진 재단은 어떨까? 내 이름을 딴 재단이야. 수진은 감격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정말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첫 번째 프로젝트야. 내가 가진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수진은 감사함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요. 최범석은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야.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빛처럼 말입니다. 잠실의 한 주상 복합 앞, 최범석과 수진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이곳은 30년 전 수진이 실종되었던 건설 현장이 있던 자리, 지금은 범석그룹의 심장부가 된 곳입니다. 여기가 수진이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봅니다. 최범석은 딸의 옆에 서서 함께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그래, 30년 전 내가 사라졌던 곳이야. 두 사람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을 완공한 후 이곳을 매일 왔어. 너를 기억하고 싶었거든. 수진은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가 3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최범석은 수진의 팔을 가볍게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옥상 정원으로 가자. 거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건물 옥상에 마련된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갑니다.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가운데 정원 한쪽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청동 조각상입니다. 소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고 그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너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거야.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이 조각상을 설치했지. 돌아오는 딸이라고 이름 붙였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조각상에 손을 대고 천천히 윤곽을 따라갑니다. 내 모습이에요. 그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5살 때의 너 모습이야. 이 정원에 매일 와서 너를 생각했어. 최범석은 정원 벤치에 앉으며 수진에게도 앉기를 권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최범석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단편적인 기억들만 있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제가 아버지 손을 놓쳤던 것.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어둠이 찾아왔어요. 최범석의 표정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집니다. 내 잘못이었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최범석은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아버지,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최범석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걸 알아채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보니 내 어머니를 닮은 눈과 내 고집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수지는 미소 짓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최범석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이제 놓치지 않을게. 수지는 아버지에게 기대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서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던 이 장소에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범석의 저택, 오래된 다락방,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들과 액자들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최범석과 수진이 함께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들어섭니다. 최범석은 천천히 다락방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30년 동안 내 물건들을 모두 간직해왔어.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지. 그는 큰 나무 상자 앞에 멈춰 섭니다. 상자에는 수진이의 보물이라고 정성스럽게 써진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최범석이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엽니다. 수진은 상자 안을 들여다봅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작은 인형들, 색연필과 그림책, 리본으로 묶인 편지들, 그리고 다양한 추억의 물건들이 시간을 거스른 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팔찌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팔찌를 집어드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어머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였어요. 최범석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기억이 나니? 네, 어머니가 제 손목에 이걸 채워주시며 우리 수진이 항상 행복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최범석은 옆에 있는 다른 상자를 가져옵니다. 가족 앨범이 담긴 상자입니다. 네, 어머니 사진이야. 그는 앨범을 펼칩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어린 수진을 안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은 수진과 닮아 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사진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기억나요? 어머니의 향기, 목소리, 웃음소리.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어머니는 언제? 내가 실종된 지 5년 후였어. 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지. 수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모든 것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아버지, 응. 이 모든 것을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30년이나 됐는데. 최범석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이것들은 내 일부였어.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 증거였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나는 항상 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믿었어. 이 물건들이 언젠가 내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지.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최범석은 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서울 한강공원. 나뭇잎들이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최범석과 수진이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부녀로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였어요. 수진이 한 벤치 앞에서 멈춰섭니다. 정말이니? 확실해? 최범석이 벤치를 살펴봅니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랑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제 5번째 생일 전날 저녁에도.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강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강물에 그 빛이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놀랍구나. 내 기억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최범석이 감탄하듯 말합니다. 저도 놀라워요. 처음에는 조각난 기억들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져요.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한동안 두 사람은 그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흐릅니다. 수진 재단 개원식이 다음 주로 다가왔구나. 최범석이 말을 꺼냅니다. 네, 기대되면서도 긴장돼요.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셨죠? 그래,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우리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 수진은 미소 짓습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수진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경험한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다니요. 최범석은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의 손에서 감사와 자부심이 전해집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수진아, 내가 돌아온 후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도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노을이 점점 더 짙어지고 강 위로 작은 배들이 지나갑니다. 멀리서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갈까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최범석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들은 함께 걸음을 옮깁니다. 안개 낀 아침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맑고 따뜻한 석양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상처와 아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강변의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지고 그들을 비추는 석양의 빛이 점점 더 따스하게 빛납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 그들의 재회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